그날은 12월의 마지막 주였어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밤이었죠.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눈발 속에서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낡은 점퍼에 해진 청바지를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오셨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도 부스스했죠. 마치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 보였어요. 편의점에도 커피를 따로 판다지. 따뜻한 커피 한 잔 주게. 그분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허름한 차림과는 달리 누군가를 이끌어온 듯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커피를 드리고 잠시 후였어요.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문이 다시 열렸어요. 검은 패딩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들어왔죠.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거든요. 돈통 열어, 빨리. 강도는 카운터로 다가오다가 커피를 마시던 중년 남성을 발견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들어 칼을 목에 들이댔죠. 움직이면 이 아저씨 죽는다. 어서 돈통 열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인질이 된 그분의 표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강도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그렇게 살면 안 되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셨어요. 콜록. 처음엔 가벼운 기침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셨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분이 왼쪽 가슴을 부여잡으시면서 휘청거렸고 그 과정에서 낡은 점퍼 자락이 젖혀졌어요. 안에 입은 고급스러운 셔츠가 드러났죠. 할아버지가 시간을 끄는 동안 전 몰래 비상 버튼을 누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하셨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쿵 소리와 함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지갑 안에 수표들이 빼곡히 보였습니다. 그걸 챙기려고 허리를 구부린 강도를 보고 전 비상벨이 제대로 눌린지 확인도 못한 채 소화기를 강도에게 던지고 쓰러진 할아버지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즉시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죠.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어요. 소화기를 맞고 잠깐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린 강도는 다시 칼을 들고 제게 달려오다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강도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진 채 중얼거렸죠. 아저씨, 숨을 좀 쉬세요. 119에 전화해 주세요. 빨리요. 제가 외치자 강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네,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은 회장님의 심장 소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작년 학교 보건 수업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환자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목도리를 풀고 셔츠 단추를 재빨리 풀었어요. 손바닥을 겹쳐 가슴 정중앙에 올려놓았죠.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힘껏 눌렀어요. 팔이 후들거렸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28, 29, 30. 얼굴로 고개를 돌려 호흡을 확인했어요. 아무런 숨결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어요. 회장님의 코를 막고 입을 크게 벌려 인공호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발, 이대로는 안 돼.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불어넣었어요. 이번에는 가슴이 조금 올라갔어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이마에서는 땀이 비처럼 쏟아졌고 팔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 생명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강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119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켜져 있었어요. 구급차 3분 안에 도착합니다. 계속 심폐소생술 해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팔에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그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누군가의 부모님인 이분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살아나세요. 꼭 살아나세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슴을 누르는데 갑자기 손바닥 아래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콜록. 회장님의 입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눈을 살짝 뜨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죠.
말씀을 다 잊지 못하시고 다시 의식을 잃으셨지만 이번에는 숨을 쉬고 계셨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맥박도 만져졌고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팔은 쇳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편의점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학생, 비켜봐요. 이제 우리가 맡을게요. 제 자리를 구급대원이 대신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죠. 그제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 실시, 현재 약한 맥박 확인, 산소 마스크 준비, 구급대원들의 빠른 움직임과 전문적인 용어들이 오갔어요. 강도는 재빨리 할아버지의 지갑을 구급대원에게 전달하더라고요. 여기 신원이 있을 거라며. 그때 경찰들도 들어왔어요. 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경찰에게 걸어갔죠. 제가 강도입니다. 체포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회장님을 구급차에 싣는 동안 한 구급대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심폐소생술 정말 잘하셨네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생존 확률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불안했어요.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차가운 온기가 잊히지 않았거든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제 부탁에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회장님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회장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저는 밤새 복도 의자에서 기다렸어요. 어머니께 전화도 못 드렸네 하고 휴대폰을 꺼내는데 누군가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달려왔어요. 아버님이 여기 계신가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JK그룹의 부회장님, 할아버지의 아들이셨죠? 제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부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렇게 또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내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 내 손상은 없습니다. 심장 기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회장님께서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부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아버님께서 자네를 찾으셨어. 떨리는 다리로 병실에 들어섰어요. 회장님은 창가 쪽 침대에 앉아 계셨죠. 링거병은 아직 꽂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오셨어요. 이리 와보게. 허름한 작업복 대신 병원 가운을 입고 계셨지만 그날 밤에 그 카리스마는 여전했어요.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CCTV를 봤구먼. 자네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내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회장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나도 자네 나이 때는 가난했다네. 하루하루가 절박했지. 하지만 누군가 내게 기회를 줬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회장님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셨어요. 부회장님이 달려와 부축하시려 했지만 손짓으로 말리셨죠. 이제는 내가 자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 자네 어머님 치료비 내가 책임지지. 학업도 다시 시작하게.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아니,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지셨어요. CCTV를 보았다네. 강도의 칼이 자네를 겨누고 있었는데도 자네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내 생명을 구하려 했어. 그게 당연한 일이었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죄송해요. 저는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회장님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데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회장님이 침대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서 계셨어요. 자네가 내 생명을 구했듯이 이제는 내가 자네의 인생을 구하고 싶네. 회장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자네 어머님 수술
다음 주에 우리 병원 최고 의료진이 맡아주기로 했어. 학교도 복학하게. 그리고 회장님이 부회장님을 바라보셨어요. 부회장님은 서류 하나를 내밀었죠. 이건 자네를 위한 장학증서일세. 대학까지. 아니, 자네가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꿈에서도 감히 꾸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런 큰 은혜라고? 내 목숨값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회장님이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자네에게 미안한 게 있어서 말인데. 며칠 전부터 자네 신원을 조사해봤다네. 자네가 굉장한 모범생이었는데 갑자기 학업을 중단한 것. 어머님의 병환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지. 회장님의 눈빛이 진지해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매일 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책을 보고 있더군.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참 대단했어. 자네라면 분명 크게 될 걸세.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모든 고민과 아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장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어머님께 가보게. 내일 오후에 우리 병원으로 모시고 오면 되네. 이미 의료진들에게 다 얘기해뒀으니. 병원을 나서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달리고 싶었죠. 어머니께 이 기적 같은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니가 계신 병실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문을 열면 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노크를 했죠. 어머니.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신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힘없이 미소 지으셨죠. 웬일이니? 이 시간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이 시간에 오면 보통 안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제가 학교 그만둘 때도 울면서 말리셨던 그때도 딱 이 시간대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오늘 기적을 만났어요. 눈물을 참으며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의 제안까지. 전부요. 우리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머님 수술도 받으실 수 있고 제가 다시 학교도 갈 수 있대요.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셨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일은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으시게 해서. 우리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붙잡고 울었어요. 다음 날 회장님이 보내주신 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아들. 일주일 뒤 학교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교복을 다시 입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죠. 1년이나 쉬었는데 잘 할 수 있을까? 교문 앞에 선이 다리가 떨렸어요. 그때 회장님께서 주신 명함이 주머니에서 느껴졌죠. 뒷면에는 회장님이 직접 쓰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늘 자부심을 가지게. 자네는 이미 충분히 강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용기를 내어 교실 문을 열었어요. 낯선 얼굴들이 저를 바라봤죠. 다들 한 학년 후배가 된 친구들이었으니까요. 교실에서의 첫 수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1년 동안 공부를 못했더니 수학 공식도 영어 단어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특히 미적분 시간은 정말 괴로웠죠. 칠판의 수식들이 마치 외계어처럼 보였으니까요. 1년을 쉬어 동급생들도 저보다 어렸습니다. 그래도 말 놓고 친구로 지내자고 자기소개 시간에 말하자 형이라고 긴장하던 반 아이들이 먼저 반말을 하며 다가와 주더라고요.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야, 김민수. 너 정말 전교 1등 했었다며? 쉬는 시간에 누군가 비아냥거리듯 물었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앤지 알아? JK그룹 회장님 목숨 구하고 1년 동안 야간 알바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했다면서? 나였으면 절대 못했어. 반장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이름이 준호였죠. 준호는 제게 자기 노트를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필기 정말 꼼꼼하게 한다고 소문났거든. 같이 공부하면서 따라잡으면 돼. 그렇게 준호와 함께 아침 일찍 등교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전 2시간, 방과 후 3시간, 때로는 밤늦게까지 전화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했죠.
회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JK그룹 교육팀에서 특별 과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서울대에 나온 선생님들이 1대1로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첫 모의고사를 봤어요. 결과는 처참했죠. 전교 꼴등에서 세 번째였어요. 성적표를 받아들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김민수 학생, 담임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각오하고 교무실로 갔는데 자네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성적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더 값진 거야.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는 포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회장님의 믿음, 어머니의 기대, 그리고 제 자신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더 필사적으로 공부했어요. 준호가 깜짝 놀랄 정도로요. 야, 너 정말 미쳤다.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새벽 5시에 또 나오고 2개월이 지나고 두 번째 모의고사. 전교 50등으로 올라왔어요. 아직 부족했지만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죠. 회장님께 성적표를 보여드렸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네답군. 이렇게 독하게 물고 늘어지는 걸 보니 내가 자네를 눈여겨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군. 4개월 차 되던 날 드디어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죠. 이제 내 실력이 돌아오기 시작했구나. 자신감을 가지렴. 그런데 정작 더 기뻐하신 분은 따로 계셨어요.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제 성적표를 보시고는 그냥 우시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드디어 전교 1등을 했죠. 제가 1년 전에 그만뒀던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시 원서를 쓸 시기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제게는 학생부가 비어있는 학기가 있었으니까요. 그 공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 마. 담임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내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과정이 오히려 너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야.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자기소개서에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어요. 어머니의 병환,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그날 밤의 일까지. 한 글자 한 글자에 제 진심을 담았죠. 원서를 넣기 전날 회장님께서 부르셨어요. 자기소개서 한번 보여주게. 회장님은 제 글을 끝까지 읽으시더니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죠. 자네는 여기서 한 가지를 빼먹었어. 그날 밤 자네가 내 생명을 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자네의 인성과 판단력, 그리고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말일세. 회장님은 제 글의 마지막 문장을 가리키셨어요. 여기.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썼는데 이건 틀렸네. 운이 아니야. 자네의 선택이었어. 그날 밤 늦게까지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소개서를 수정했어요. 제가 미쳐보지 못한 제 자신의 가치를. 회장님은 하나하나 일깨워 주셨죠. 수시 면접날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대 경영대학 면접실에 들어섰어요. 교수님들이 제 자기소개서를 유심히 보시더니 첫 질문을 하셨죠.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JK그룹 회장님을 만난 날이라고 썼는데 그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한 적은 없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날 제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을 때 그분이 JK그룹의 회장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꺼져가는 걸 볼 수 없었을 뿐이에요.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발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합격자 발표 시간은 오후 2시. 어머니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병실에서 쉬고 계셨어요. 회장님은 중요한 해외 출장 중이셨고요. 저는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죠. 1시 59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삐비. 문자가 왔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화면을 3번이나 미끄러뜨렸네요.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 안내.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데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화면이 바뀌고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소리를 지르려다가 도서관인 걸 기억하고 꾹 참았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가장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어머니가 먼저 아셨나 봐요. 우리 아들 합격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계셨어요. 병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없으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이셨어요.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에 붙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따뜻한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죠.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깜짝 놀랐죠. 회장님이 서 계셨거든요. 회장님, 오늘 해외 출장이시지 않으셨나요? 하하, 오늘같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수 있나? 회장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비행기 시간을 일부러 새벽 비행기로 바꿨다네. 합격자 발표만 보고 가려고. 회장님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는 제게 다가오셨어요.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이 친구라면 반드시 해낼 거라고. 축하하네. 민수야. 그때 또 병실 문이 열렸어요. 준호와 담임 선생님, 그리고 반 친구들이 꽃다발을 들고 우르르 들어왔죠. 회장님의 깜짝 선물이었죠. 야, 김민수,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너무 궁금해서 같이 찾아왔어. 축하해. 정말 축하해. 병실이 순식간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고 회장님은 뿌듯한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죠. 대학에 입학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죠.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 본격적으로 경영을 배워볼 시간일세. 회장님은 제 앞에 한 장의 서류를 놓으셨어요. 이번 여름방학부터 JK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직접 경험해보게. 현장 실습부터 시작하는 거야. 처음 배정받은 곳은 JK전자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제품 조립부터 품질 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봤죠. 회장님 은인의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해달라는 얘기 없었나요? 라인 팀장님이 물으셨어요. 아니요. 회장님이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더 엄격하게, 더 철저하게 가르치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큰 실수를 했어요. 품질 검사 과정에서 불량품을 놓친 거죠. 수백 대의 스마트폰이 문제를 안고 출하될 뻔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팀장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데 팀장님이 오히려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이런 실수를 지금 하길 잘했어. 현장에서 배우는 게 가장 값진 법이지. 다음은 JK건설 현장이었어요. 한여름 땡변 아래서 안전모 쓰고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죠. 시멘트 포대도 날랐고 철근도 묶어봤어요. 저기, 혹시 넌 한 노동자분이 물으셨어요. JK그룹 회장님 살린. 네. 제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하자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현장 소장님이 그때 편의점 강도였던 분이야. 지금은 회장님 덕분에 새 삶을 살고 계시지. 그분이 내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이후 현장 소장님을 찾아갔죠. 마주한 순간 우리 둘 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정말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테니까요. 제 용기와 함께 옆에서 도와주시기도 하셨는걸요. 서로 힘든 시기였고 이제 그런 선택을 안 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열사들을 돌면서 특별한 경험을 쌓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회장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자, 이제 자네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거라네. 새로운 사업이라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대학교 1학년인데 이런 큰 과제를. 회장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자네는 이미 우리 그룹의 모든 현장을 둘러봤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었고 특히 우리 직원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봤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 자네라면 알 수 있을 거야.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현장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스마트폰 공장의 젊은 엄마들, 건설 현장의 중년 노동자들, 그리고 그날 밤 편의점의 강도였던 현장 소장님. 문득 깨달았어요.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걸. 기회, 바로 기회구나.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JK 뉴라이프. 어떠신가요?
계속 얘기해보게. 현장에서 만난 분들 모두 간절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원하셨죠.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받았던 것과 같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제 설명이 이어졌어요.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기술교육센터, 그리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까지. 하지만 회장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이 모든 게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지?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교육받은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 기술력 확보, 무엇보다 충성도 높은 인재 확보가 가능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셔서 창가로 걸어가셨죠.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이사회를 설득하긴 쉽지 않을 걸세. 당장의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득할 건가? 이사회 발표 전날 밤 저는 현장 소장님을 찾아갔어요. 소장님, 제 계획 좀 들어주시겠어요?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소장님과 마주 앉았죠. 제가 준비한 JK 뉴라이프 계획을 설명드렸어요. 이런 기회가 제가 아닌 소장님께 먼저 있었더라면 그날 밤은 없었을 거예요. 제 말에 소장님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발표하기 전에 꼭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소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도 될까요? 다음날 아침 이사회 회의실은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쟁쟁한 임원들 앞에서 제 다리는 후들거렸죠. JK 뉴라이프는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닙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고 말을 이었어요. 제가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 범죄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 하지만 회장님의 한 번의 기회로 이제는 우리 건설 현장의 핵심 인재가 되셨죠. 스크린에 현장 소장님의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그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이게 바로 JK 뉴라이프가 만들어낼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 그 가족의 삶이 바뀌고 결국 우리 회사가 바뀝니다. 그때 한 이사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좋은 취지이나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첫 해에만 50억의 투자가 필요한데.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뒷문이 열렸어요. 회장님이었죠.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네. 회장님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이건 내 개인 재산 200억을 JK 뉴라이프에 투자하겠다는 약정서일세.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면 되잖나.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회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죠. 30년 전 나도 한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차례라고 생각하네. 이사회는 결국 프로젝트를 승인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였어요. 첫 번째 난관은 노조의 반발이었어요. 기존 복지제도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거든요. 저는 직접 노조 대표들을 찾아갔죠. 노조와의 협상은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격앙된 목소리와 날선 대립이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잠깐 볼 수 있을까? 노조위원장님이 절 따로 부르셨어요. 실은 내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 성적이 좋은데 등록금이 걱정이라 전문대를 알아보고 있었지. 그런데 JK 뉴라이프 프로그램을 보니 위원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애들한테 정말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노조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세부안을 조율하자고 나섰죠. 직원들의 실제 니즈를 반영한 더 현실적인 지원 방안들이 나왔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첫 번째 신청자가 들어왔어요. JK전자 생산라인에서 10년째 일하고 계신 김미영 주임님. 밤에는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개발자의 꿈을 키워오셨대요. 이제 43인데 늦었겠죠? 주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학비 지원은 물론이고 현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도 조정해 드릴게요. 6개월 뒤 김미영 주임님은 JK전자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신입 개발자가 되셨어요. 그분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프로그램 신청자가 폭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로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임원들 사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JK 뉴라이프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시기에 직원 복지에 돈을 쓸 여유가 어디 있나? 당장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급히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절대 이대로는. 그런데 회장님은 의외로 차분하셨어요. 자네가 해결책을 찾아보게. 내가 도와줄 순 없네. 이번엔 자네 혼자서 이 위기를 극복해봐야 해.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때 문득 현장 소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걸 증명해 보이자. 저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김미영 주임님을 비롯한 50여 명. 그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우리가 직접 증명해 보여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걸.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특채로 채용되어 JK그룹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뉴라이프 참여자들과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임원들에게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JK 뉴라이프 참여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스크린에 김미영 주임님의 프로젝트가 띄워졌어요. AI 기반 스마트 공정관리 시스템, 10년간의 생산라인 경험과 새롭게 배운 프로그래밍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제가 생산직에 있을 때 늘 생각했어요. 이 부분만 개선되면 효율이 훨씬 좋아질 텐데. 하지만 현장 경험 없는 개발자들은 이걸 몰랐죠. 김 주임님의 설명에 임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첫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생산성 32% 향상, 불량률 45% 감소. 게다가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죠. 이게 바로 JK 뉴라이프가 만들어낸 시너지입니다. 현장의 경험과 새로운 기술의 결합. 이런 혁신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어요. 현장 소장님이 직접 참여하셨죠. 사고가 날 뻔한 순간들, 30년 경력으로 보면 다 보여요. 이걸 시스템화하면 어떨까 생각했죠. 소장님은 JK 뉴라이프의 교육 지원을 받아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셨고 AI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실시간 위험 예측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연간 약 200억 원의 안전사고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들은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 JK전자 조립라인의 박지성 반장님이었어요. 중학교 중퇴학력으로 20년간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JK 뉴라이프를 통해 기계공학을 공부하신 분이죠. 이 자동화 로봇, 제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공정들을 어떻게 하면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20년간 매일 고민했거든요. 박 반장님의 로봇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했어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만든 솔루션이었으니까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JK 뉴라이프는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만드는 인재 육성 프로젝트예요.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만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임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수석 부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죠.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을 것 같군. JK 뉴라이프. 예산을 오히려 2배로 늘리지. 임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수석 부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죠. 그로부터 6개월 후 JK그룹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성장을 기록한 기업이 됐어요. 김미영 주임님의 AI 시스템은 이미 해외 기업들로부터 도입 문의가 쇄도했고 박지성 반장님의 로봇 기술은 특허 추원을 마쳤죠. 민수야, 어느 날 회장님께서 저를 자택으로 부르셨어요. 이리 와서 이것 좀 보게. 회장님은 오래된 앨범 하나를 펼치셨어요. 그곳엔 젊은 시절 회장님의 사진이 있었죠.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기계 앞에 서 계신 모습. 나도 자네처럼, 아니, 자네보다도 더 밑바닥에서 시작했어. 하지만 누군가 내게 기회를 줬지. 그래서 늘 생각했어.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런데 자네가 내 그 꿈을 이렇게 현실로 만들어 주었네. JK 뉴라이프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님이 서류 한 장을 내미셨어요. 이번에 새로 만드는 JK 미래혁신센터. 자네가 맡아주었으면 하네. 나이는 어리지만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순간 아찔했어요. 미래혁신센터는 JK그룹의 새로운 핵심 사업부. 5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하지만 회장님, 제가
아직 자네가 보여준 게 있지 않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의 가치를 믿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바로 그게 우리 그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일세. 머뭇거리는 저를 보며 그럴 줄 알았다며 갑자기 전화를 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로비로 오라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어요. 김미영 주인님, 박지성 반장님, 그리고 현장 소장님까지. JK 뉴라이프의 주역들이었죠. 우리가 민수 팀장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김미영 주인님이 대표로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받은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미래혁신센터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았죠. 회장님, 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회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네. 우리가 만들 새로운 미래, 기대가 크네. 미래혁신센터 개소식 날이었어요. 첨단 시설을 갖춘 20층 건물 앞에 서서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의 그 차가운 겨울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순간이요. 첫 면접 날, 한 청년이 제 앞에 앉았어요. 저 전과자라서 기회가 없을 거란 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과거의 저와 현장 소장님이 겹쳐 보였어요. 전과가 있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누구나 두 번째 기회는 있어요. 그렇게 채용된 청년은 지금 우리 센터의 보안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어요. 해커의 시선으로 보안의 허점을 찾아내는 화이트 해커가 된 거죠. 어느 날은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손자를 좀 봐주세요. 공부는 잘하는데 할머니가 키우다 보니 대학은 엄두도 못 내고. 그 순간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항암 치료로 힘들어 하시면서도 저를 믿어주셨던,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봉사활동을 다니시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 걱정 마세요. 손잡은 꿈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센터는 단순한 회사 건물이 아니에요. 이곳은 꿈을 키우는 온실이자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공간이 됐죠. 현재 이곳에서는 500명의 청년들이 자신만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AI 개발자가 되고 싶은 택시기사, 로봇공학을 공부하는 장애인, 학생, 친환경 기술을 연구하는 미혼모.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주 일이에요. 우연히 편의점에 들렀다가 한 알바생을 만났거든요.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를 위해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더군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 명함을 건넸죠. 내일 시간 되면 우리 센터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요?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센터의 불빛이 마치 희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회장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회란 건 말이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큰 행복이란다.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과거의 저처럼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10년 전 그날 한 생명을 구하려 했던 선택이 이렇게 수많은 생명과 꿈을 살리는 더 큰 기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편의점의 그날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의 작은 빛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니까요.